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미있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는 이해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좋아요 안 누른 당신 부끄럽군요. 구독 누르세요. 김규식 변호사를 홍콩에 계신가요? 네, 그럼 그렇습니다. 줌으로 연결할게요. 네. 김 변호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 예. 네. 저희 목소리 잘 들리세요? 네, 네, 잘 들립니다. 네. 네, 저희가 어제 한번 동원그룹 관련해서 우리 변호사님도 채팅창에 등장하셨으니까 잘 보셨을 텐데 네. 그 좀 제일 문제가 뭐라고 보십니까? 제가 회계적으로 밸류에이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또 다음에 차 파트너스 김형균 본부장하고 백시훈 대표님이 출연하신다고 하셔서 그쪽으로 미루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이게 전형적인 이해 충돌 행위로서 이사의 회사에 대한 충실 의무 위반이다. 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상법에서 특히 모자 회사 간에 그럼 이게 모 회사가, 지주회사가 자기의 종속회사를 합병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우회상장하는 경우인데, 예. 이 경우는 회사 상법에서 특별히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사가 특별히 이 거래의 공정성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아, 그런 조항이 별도로 있습니까? 특별히 더 신경 써야 된다. 2011년도에 상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되었습니다. 예. 그 이후로 지주회사가 그 자회사를 합병하는 최초의 사례라고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 예. 거기에 딱 걸린 겁니다, 지금. 예. 종전에는 이와 같은 주주와 회사 간의 거래, 자본 거래에서 예. 많은 불공정들이 있었고, 소위 자사주의 마법과 비슷하게 합병 비율의 마법, 합병의 마법처럼 네.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처럼 그런 합병을 통해서 대주주가 지분율을 늘리고 일반 주주들의 이익이 침탈되는 이런 사례들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네. 2011년도 상법 개정하면서 이러한 부분에 거래에서 특별히 네. 내용과 절차에 있어서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도입을 했어요. 신설 규정을 도입을 했습니다. 이 사례가 바로 전형적으로 그 상법 규정에 딱 해당되는 사례예요. 네. 그 상법을 다시 한 번만 내용을 좀 읽어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였죠? 상법이? 상법 제398조. 네. 네. 398조에 이사의 자기거래라고 되어 있는 표제고요. 예. 네. 거기에 보시면은 거래의 내용과 절차는 공정하여야 한다라는 부분을 신설했습니다. 네. 공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번 거래가? 그렇죠. 거래의 내용과 절차는 공정하여야 한다라고 신설되는데, 이사의 회사의 자기거래라고 해서 네. 이사 또는 주요 주주와 회사가 거래를 할 때는 이사회의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예. 네. 뿐만 아니라 2011년도 상법에서 개정되면서 그 절차와 내용이 특별히 공정해야 한다라고 규정을 했어요. 예. 이 경우에 상법 규정상으로 합병 같은 경우는 내용에 있어서는 합병 비율 그리고 시너지 효과 이것을 검토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검토해서 근거를 남겨라라는 뜻이에요. 예. 두 번째로 절차는 합병 관련된 그 자료들을 객관적으로 공시하고 자율 공시를 할 수 있거든요. 공시를 해서 주주들과 또는 시장과 미리 소통을 할 것. 예. 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규정이 제가 삼프로 TV에서 그 주주 독립 운동하면서 한번 설명을 드렸던 그 1부인가 2부에 보면은 미국 델라웨어주 대법원의 판례가 있었는데요. 예. 그 판례에서 네. 와인버거 대 UOP라는 사건에서 예. 특별히 Entire Fairness Rule이라는 완전한 공정성의 룰이라는 법칙을 확립을 했습니다. 1983년도에 예. 그 룰을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그 미국의
델라웨어주 그 판례의 내용이 뭐냐면은 바로 절차와 내용의 공정성을 더욱더 만전을 기해서 확보해야 한다라는 내용이고 바로 그 내용이 합병 비율과 시너지 효과고 두 번째 절차가 관련 자료의 공개입니다. 예. 그리고 미국에서는 하나 더 나가서 소수 주주들만의 주주총회를 따로 열어라라고까지 요구했는데 뭐 거기까지는 한국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고요. 예. 최소한 이 규정상으로 상법 제 398조 이사의 자기거래, 회사의 자기거래의 그 교재상으로 이 본건에서는 동원산업의 이사회가 이 합병의 내용과 절차에 있어서 특별히 공정성을 신경 쓰고 검토했다는 근거를 남겨야 돼요. 그런데 이사회 의사락에 아무런 내용이 없습니다. 일단 동원산업 이사회 말씀이시죠? 동원 엔터프라이즈 그렇죠. 이사회가 아니라 동원산업 동원산업 이사회 결정 중에서는 합병을 결정한 그 자체가 문제입니까? 아니면 보시기엔 합병 비율의 문제입니까? 합병 비율과 시너지 효과에 대한 검토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합병할 수 있죠. 예. 모자 회사 간의 합병, 뭐 계열사 간의 합병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회사의 경영 행위는 기업 가치 또는 주주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만 가능하거든요. 특히 이렇게 그 종속 회사를 동원 산업을 지배하는 지주 회사와의 합병에서는 그 종속 회사의 회사 가치 또는 주주 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그 동원 산업의 종속 회사의 이사회는 이사회 독립성을 더 확보해야 되고 예. 그리고 그 합병에서의 내용과 절차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고 난 뒤에 합병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변호사님, 근데 이번에 동원 엔터와 동원 산업의 합병의 경우에 이제 사실은 동원 산업의 주가가 너무 낮은 가치로 합병 비율이 산정됐다. 이게 이제 결정적인 쟁점인데 회사 측 주장은 그렇잖아요. 어쨌든 주가가 낮은 거 아니냐. 주가가 낮은 상태인 걸 공식으로 계산해서 나온 비율이다, 가치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주가를 일부러 조작한 것도 아니고 주가가 낮은데 그럼 어떡하란 말이냐. 이게 이제 회사 측 주장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이게 법적에 공정하다는 조항이 있으나 그걸 공정하지 않다고 할 수 있는 또 반론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어제 김소연 대표님께서 말씀 잘 하셨듯이 예. 우리나라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상장사와 비상장사 간 합병에서는 네. 상장사가 시가보다 낮을 때 순자산 가치가 시가가 순자산 가치보다 낮을 때는 네. 순자산 가치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상장사와 상장사 간은 그냥 시가로 결정하게 돼 있고요. 예. 상장사와 비상장사 간의 합병에서는 시가와 순자산 가치를 선택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예. 예. 따라서 이와 같이 모회사와 자회사 간의 합병에서는 특별히 내용과 절차에서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공정성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 내용에서 합병 비율이 제일 중요하고 예. 합병 비율이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라서 시가와 순자산 가치를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순자산 가치를 선택하면 지금보다 한 50% 이상 더 높아진단 말이에요. 기업 가치와 주주 가치가. 예. 동원산업의 경우. 예. 동원산업 경우에. 예. 그렇다면은 여기서는 단순히 시가를 따랐다고 하는 것이 의미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순자산 가치로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장사의 경우는 상장사 간의 합병에서는 시가로만 결정하게 되어 있지만 예. 상장사와 비상장사 간의 경우에는 시가와 순자산 가치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려보면 변호사님, 동원산업의 이사회나 동원산업 입장에서는 주식계 시가총액보다는 자산가치 총합이 더 많으니까 자산가치로 스스로의 기업 가치를 평가해서 동원 엔터프라이즈와 합병하는 게 유리함은 분명한데 그 경우에 동원 엔터프라이즈 이사회나 동원 엔터프라이즈의 주주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동원 산업의 적정한 가치는 동원 산업의 상장회사니까 현재 시가총액이 적정한 가치다. 우리는 그런 비율로 합병하고 싶다고 했을 때 동원 산업의 이사회는 동원 엔터프라이즈가 저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못하는 건데 조금 낮은 가치로 시가총액으로 합병을 하는 게
그래도 합병을 하는 게 시너지 효과가 난다고 판단을 할 수도 있지는 않습니까? 할 수 있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내용에서 합병의 내용의 공정성이 두 가지 영역이에요. 하나는 합병 비율, 예. 하나는 시너지 효과. 어허. 만약에 시가를 받아들인다면은 그 손해를 넘어서는 만큼의 시너지 효과가 있다는 것을 검토했었어야 됩니다. 아, 그리고 자료가 있어야 되고. 예. 그런데 안진회계법인의 용역 외부 용역 보고서에는 예. 시너지 효과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어요. 아하. 아. 이사회 결의 의사록에도 아무런 시너지 효과에 대한 검토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 건이 진짜 분쟁으로 가서 뭐 소송을 걸린다든지 그런 국정에 예. 가서 예. 판사가 내놓으라고 하면 저희가 그런 거 검토했고 음. 그래서 자료가 있습니다라고 내놓을 수도 있잖아요. 예. 공시를 안 했을 뿐이다라고 어허. 하면서 내놓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정을 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예. 이 동원 엔터프라이즈와 동원 산업이 합병함으로써 동원 산업의 주주의 그 손실을 한 뭐 대충 그냥 얼추 계산해도 한 1,500 이상의 주주 가치가 훼손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예. 그것을 넘어서는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인가를 상상해 봤을 때 예. 그런 시너지 가치 효과가 있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둘 음. 다 지주회사이기 때문에요. 아. 하나는 지주회사고 동원 산업은 중간 지주회사입니다. 중간 지주회사. 밑에 또 자회사들이 또 있죠. 예. 밑에 자회사들이 또 있고요. 예. 그래서 이 두 가지 회사를 합병함으로써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것이 거의 없어요. 영업적으로. 아. 물론 지배구조상으로 제일 위에 있는 동원 엔터프라이즈가 또는 지주회사가 예. 전체 그룹을 지배함으로써 얻는 지배구조상의 이익이 있을 수 있겠죠. 예. 근데 그것은 동원 산업의 이익이 아니잖아요. 네. 전형적으로 바로 지주사 또는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동원 산업의 기업가치, 주주가치가 훼손되었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런 동원 산업의 기업가치를 훼손을 넘어서는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 없다. 아무리 이걸 가정해서 생각해봐도 예. 거의 없다. 이렇게 그래서 저는 예. 이상하다 봅니다. 변호사님, 아까 사브리아님도 질문을 올리셨던데 예를 들면 공시를 안 했다고 하셨지만 예를 들면 동원 산업에서 우린 한번 내부적으로는 검토했다. 그래서 그거를 그런 시너지 효과가 있었다. 뭐 예를 들면 그렇게 해서 그걸 이사회로 공개했어요. 그런 자료만 있으면 이건 공정하다고 법적으로 판단을 하나요? 아니면 그 내용까지 판단을 합니까? 당연히 내용을 판단하죠. 예. 그래서 상법 규정에 절차와 내용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런 검토 자료가 있으면 그걸 공시할 것, 이게 절차. 예. 그리고 그 내용이 공정할 것, 이게 내용이에요. 둘 다를 검토하겠다는 거예요. 상법에 신설된 2011년도 개정 상법의 태도는 예. 둘 다를 보겠다는 거예요. 둘 다를. 둘 다를. 법원에 들고 오면은 그 둘 다를 검토하겠다, 보겠다는 거예요. 그 상법 이전에는 그러한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네. 검토했다는 자료만 있으면은 뭐 검토한 것으로 보고 넘어갈 수 있었겠지만 이번 개정 상법의 태도는 그 절차를 지켰는지 보고 절차상 위법이 있어도 문제가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용역 보고서 내지 검토 내용이 적정한가 공정한가까지 보겠다는 거예요. 그럼 변호사님 이거 민사소송으로 가면 민사소송으로 분명히 문제가 되는 소지다 이렇게 보시는 거겠네요. 완전 딱 걸린 케이스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내부에서 저는 김남정, 김재철 회장님 두 분이 이 예. 법건의 구조와 문제점에 대해서 제대로 보고를 받지 않으셨을 거라고 확신해요. 예. 대부분 밑에 있는 임원분들께서 충성 경쟁을 해서 지분율을 늘려주는 구조를 다 짭니다. 네. 그리고 로펌이 여태까지 그런 로펌과 회계법인들이 그런 구조를 다 짰고 저도 그런 자문을 했었고 예.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러한 구조상에서 발생하는 이슈들을 축소해서 보고를 하죠. 예. 그렇지만 그 이전에는 그런 관행이 용납이 되었지만 상법이 개정되었다면은 로펌과 또는 회계법인이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보고를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어느 법무법인과 일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2011년도 상법 개정의 그 문제를 간과했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 이거는
만약에 분쟁으로 소송이 넘어가면은 예. 물론 또 대법원이 예전과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원고들이 패소할 수 있습니다. 예. 그거는 뭐 알 수 없는 거고요. 그러나 예. 이전과 달리 이사들에게 상당한 손해배상 책임의 리스크가 발생하였다라고 저는 확신할 수 있어요. 야. 그래서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고 빨리 다른 그 로펌에 뭐 김규식 변호사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개정된 상법 2011년도에 도입된 그 상법 규정에 의하여 이러한 모회사와 자회사 간의 합병에 있어서는 특별히 공정성의 만전을 기했어야 되는데 아무런 자료가 없고 그리고 또 자료가 있었다 한들 그 내용이 공정하기가 매우 어렵고 왜냐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둘 다 페이퍼 컴퍼니인데 뭐 이거를 합쳐가지고 예. 무슨 시너지 효과가 있겠어요. 예. 이렇게 되면은 개정상법상으로 이사들이 진짜 순자산 가치를 선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변명의 여지가 없고 정말로 상당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였다고 저는 확신할 수 있어요. 빨리 재검토하셔가지고 예. 내부적으로 재검토하셔서 물론 그러면 김남정, 김재철 회장님께서 대노하실 수 있겠지만 예. 예. 아시다시피 시장에서 김재철 회장님이 창업 정신, 창업 철학, 불모지에서 그 원형업을 일으키셨던 그 창업 철학과 기업가 정신을 높이 평가하고 존경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김남정 회장님도 시장 평가는 좋습니다. 그리고 한국 금융지주의 한국 그 금융그룹의 예. 김남구 회장님도 내부에서 여의도에서 평판이 매우 좋은 분이고 예. 물론 대노하시겠지만 받아들이실 거다 틀림없이. 그렇게 재검토하셔서 합병 비율을 재조정하시면 반드시 그렇게 감명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변호사님, 네, 그 말씀하신 상법 개정 이후에 두 회사의 합병 케이스들은 많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많았었죠. 그리고 둘 중에 하나는 대주주가 지분을 많이 갖고 있고 나머지 하나는 대주주 지분이 적은. 뭐 그런 경우 계열사 간의 합병. 뭐 그렇죠. 예를 들면 그냥 삼성물산과 물산과 제일모직. 에버랜드 제일모직 네네, 그 합병도 제일모직. 결국은 비슷한 성격인 것 같은데 그렇죠. 그때도 별일 없이 넘어갔잖아요. 논란은 있었습니다만. 그때는 이제 예를 들어서 계열사 간의 경우도 특정 계열사에는 지분율이 많고 그리고 또 다른 계열사에는 지분이 없거나 뭐 지분이 적고 이러한 경우에도 이러한 상법 규정, 신설된 상법 규정에 적용을 받는가에 대해서 학계에 논란이 있어요. 예. 그래서 받는다 또는 안 받는다라고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 있고 또 대법원도 계열사 간의 경우는 이런 지배력을 가진 왜냐면 이 모자회사 간의 문제가 되는 경우가 예. 모회사가 지주회사하고 62%의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그 이사회를 지배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 지주회사고 예. 이런 경우가 계열사 간의 경우는 다르다. 물론 계열사 간에는 법 외적으로 지배주주가 물론 그 이해관계에 따라서 자신의 지분이 많은 기업의 주가를 올리고 예. 지분이 없는 주가를 내리고 하는 그러한 법 외적인 은밀한 거래가 있을 수 있지만 예. 지주회사와 자회사는 종속회사는 법적으로 지배력이 인정되는 케이스입니다. 법 외적으로 은밀히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법적으로 지배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누가 뭐라고 해도 이건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는 계열사 간의 합병에서는 물론 네. 주장을 했겠지만 법원이 그냥 넘어갈 수 있었겠지만 이거는 모자회사 간의 합병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2011년 이후로 이런 예. 모자 간의 지주사와 종속회사 간의 합병은 제가 알기로 제 기억으로는 첫 케이스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모자 간의 회사 합병이라서 더 특별히 딱 걸린 변호사님 표현대로 딱 걸린 케이스다. 딱 걸렸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네. 어제 네, 말씀하세요. 어제 그 김수원 대표님 들으셨을 텐데 이 동원그룹과 이제 동원산업과 동원엔터의 합병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또 좀 추가로 놓치고 있는 부분이 또 있습니까 혹시? 추가로 핵심적인 부분이 이거고요. 그리고 예, 핵심적인 예. 어제 그 이제 말씀하신
내용 질문 중에 하나가 이것이 이사의 이제 임무 위배냐, 배임이냐. 배임이냐? 예. 두 번째 쟁점이 이것은 주주 간의 문제고 음. 회사에는 손해 발생하지 않는 거 아니냐. 음. 합병 비율의 문제는 주주 간의 이해관계의 문제일 뿐이다라고 볼 여지도 있거든요. 예. 그런데 모자 회사 간의 합병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자 간의 합병에서 합병이 불공정하면은 회사의 손실이 직접 생겨요. 종속회사가 직접 그 손실을 받게 되는 구조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 합병이라는 것이 예. 대주주가 주주가 합병 전속회사에 현물 출자하고 예. 그래서 전속회사의 지분을 받는 케이스잖아요. 네. 그런데 만약 합병 비율이 불공정해서 그 예를 들어서 이번 같은 경우 동원 산업이 저평가되는 경우는 그 저평가된 그 자산 밸류에이션이 그대로 거기에 남게 되거든요. 그렇죠. 남게 되고 그리고 계열사 제가 이 부분은 저희 거버넌스 한국 거버넌스 포럼에서 예. 세미나를 했었는데 송옥렬 교수님이라고 있어요. 예. 서울대 로스쿨의 우리나라 회사법의 최고 권위자 중에 한 분인 송옥렬 교수님께서 이러한 합병 케이스는 주주 간의 이해관계, 주주 간의 권리 이익의 침해가 바로 회사의 손해로 연결된다. 라고 그 내용을 강연한 게 있습니다. 그걸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예.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면은 계열사 간의 비율보다도 계열사 간의 이 이해관계보다도 저평가된 그 밸류에이션이 그대로 남게 되고 그래서 그 밸류에이션이 새로 전속되는 법인에 그 밸류에이션이 그대로 남게 돼서 예. 디스카운트가 심화된다는 거예요. 디스카운트가 심화된다. 그 기업 가치 자체가 디스카운트가 심화된다는 거예요. 계열사 간의 합병보다 더 심화된다. 모자. 그래서 나중에 예. 모자 회사 간의 관계에서 합병에서는 알겠습니다. 친구끼리 사기치는 거야.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럼 사기 안 당할 방법도 있고 예. 조심했어야 되는 건데 네. 엄마가 아들한테 사기치면 그건 안 된다. 그렇죠. 아들이 네. 피할 방법이 없다. 아들은 너무 힘이 없다. 그렇죠. 거의 약간 그런 컨셉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아들이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인 경우는 예. 미성년자인 경우는 지배력 있으니까 네. 예. 그런 경우는 당할 수밖에 없는 거고. 아하.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그래서 네. 이번에 주식 매수 청구권 합병 반대를 하고 네.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병이 성사가 되면 내 주식을 현재의 가격, 합당한 가격에 사가라 할 수 있는 권리가 주주들에게 주어졌잖아요. 예. 그 정도면 뭐 권리를 크게 침해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뭐 마음에 안 들면 보상받고 나가면 되는 되니까?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한 반론은 어떻습니까? 그게 참 문제가 심각하고 참 뭐라고 제가 답변 드리기가 참 참담한데 예. 합병 비율이 시가로 결정하게 돼 있고 순자산 가치로 하게 돼 있잖아요. 예. 두 가지 선택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예. 합병 비율은. 그런데 반대 주주의 매수 청구권은 상장사의 경우에 무조건 시가로만 하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공정 가액이 아닙니다. 예. 상법에는 합병, 분할 등의 자본거래에서 반대 주주의 매수 청구권 가격이 공정 가액으로 하락돼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버티고 끝까지 소송을 하면은 페어 밸류, 밸류에이션을 새로 해서 스타키스트도 공정 가치로 재산정하고 이렇게 재산정해서 DCF를 다 새로 하고 이렇게 해서 공정 가액을 결정하고 그 공정 가액으로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법에는. 예. 그런데 자본시장법에는 반대 주주의 매수 청구권을 시가로 하게 돼 있어요. 시가로. 공정 가액이 아니고. 예. 그래서 이 합병의 경우는 네. 반대를 해서 반대 주주의 매수 청구를 하더라도 어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반대 주주 매수 청구권
시장에서 승소를 했거든. 15%를 올려받았어요. 예. 그 일성신약이. 그것도 시가 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것을 선택해야 한다는 취지였지, 대법원이. 예. 삼성물산도 그때 PBR이 0.6 정도밖에 안 됐었거든요. 예. 똑같이 PBR 한 배로 매수 청구 가격을 결정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정리해드릴게요. 예. 이거 예. 여기서 볼 때가 있는데 예. 잘 기억해 주세요. 예. 합병 비율과 네. 매수 청구 가격이 두 개가 있어요. 그렇죠. 합병 비율에서는 예. 상장사와 비상장사의 경우는 시가와 순자산 가치를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소한 자산 가치는 보장해 준다 이런 뜻이잖아요. 최소한 자산 가치는 보장해줘라라고 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매수 청구권 가격도 상장사와 비상장사의 간의 경우는 순자산 가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본시장법에 입법의 미비로 예. 아무런 제한 없이 합병 비율이 상장사의 합병 비율은 반대 주주는 그냥 시가로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매수 청구. 다른 나라는 다 공정가액이죠. 아, 무조건 그래요? 예. 무조건 공정가액이죠. 변호사님, 그 공정가액이 항상 시가보다 높은 자산 가치라는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시가총액은 2천억, 자산 가치로 하면 3천억인 회사가 있다고 가정할 때 주주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순간 시가총액 2천억짜리의 주식 한 주를 시가총액 3천억짜리 주식으로 항상 바꿀 수 있다면 모든 거의 대부분의 주주들은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다 모든 것을 반대하고 내 주식 사라고 하고 그게 반대가 되는 받아들여지는 순간 1.5배의 수익을 얻게 되는 이런 그렇죠. 일이 항상 벌어지면 그렇죠. 이건 무슨 결정을 할 수 없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네. 예. 완전 반대 당사자인 경우, 계열사가 아니고 모자회사도 아니고 이런 경우에 일반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왜 페어 밸류라는 공정 가치를 계속 이제 요구를 하느냐면은 반대 당사자가 봤을 때 이 주가가 고평가되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반대 당사자가 DCF를 할 것이고 예. 자기도 DCF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페어 밸류에이션을 할 거 아니겠어요? 예. 양쪽이 서로 각자 외부 용역 회사를 용역을 주고 그 밸류에이션 리포트를 받을 거 아니겠어요? 예. 보통 주가가 결정되는 팩터가 네 가지인데 네. 거시경제 매크로, 그다음 법황, 그다음에 경쟁 우위, 주주 환원율 네 가지입니다. 거버넌스라는 네 가지예요. 예. 네 가지가 해당되는데 그 중에서 그 기업의 본질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경쟁 우위와 주주 환원율이거든요. 네. 업황과 매크로는 주가의 사이클을 그리고 그 기업의 추세선을 형성하는 것이 경쟁 우위와 주주 환원율이에요. 예. 그랬을 때 이 기업의 본질적인 경쟁력과 주주 환원율을 비교했을 때 그것을 봤을 때 지금 주가가 그 추세선의 위에 있다 아래에 있다 이것에 대해서 서로 간에 공방을 하게 되겠죠. 예. 따라서 반드시 어떤 주주가 반드시 시가보다 순자산 가치를 선택하면 무조건 1.5 이렇게 되지는 않고요. 반대 당사자가 봤을 때 그 논리가 타당하고 지금은 매우 이러이러한 이유로 매우 고평가되어 있다. 저금리에서 고평가되어 있다든지 이렇게 주장했을 때 그것을 서로 이제 반대 당사자 간에 그걸로 공방을 벌이겠죠. 공방을 벌여서 만약에 그 공방이 괴리가 좁혀지지 않으면 딜이 깨지는 거고 예. 쌍방 이사회가 그래도 딜을 해야 한다고 어느 시점에 접점에서 네. 예. 이것이 페어 밸류다. 이것이 공정 가액이다 하고 거래를 했단 말이에요. 예. 딜이 이제 딜 클로징 됐어요. 예. 그러면은 대부분의 주주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겠지만 양쪽 당사자에서 그게 끝까지 그 가액에 반대하는 당사자들이 남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면 그 회사 양쪽 회사 주주들은 다 소송을 거는 거예요. 예. 그래서 법원에 가서 그 주장하는 가격이 과연 공정 가액에 미치느냐 못 미치느냐 이쪽 어느 한쪽은 시가 둘 다 지금의 주가가 완전히 둘 다 공정 가액인 경우는 없을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럼 누군가는 손해를 보고 누군가는 이익을 볼 거 아니에요. 기축가상으로 보면은. 네. 그러면 손해를 보는 주주는 이것을 합병함으로써 시너지 효과가 있다. 라고 하면서 그 시너지 효과가 있다는 것으로 이사가
소송을 건 이 주주들에게 반발할 것이고 예. 그래서 결국은 법원에 그 소송에 걸리고 가서 그 논리대로 보는 거예요. 논리는 얼마나 타당한가. 그래서 판사와 양 배사와 주주 간에 토론을 하고 또 어느 정도 이해 조정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저평가 고평가가 주장만 하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이론적인 경우고 예. 양쪽 당사자가 이해관계가 완전히 반대되는 경우, 원리적인 경우고 모자 회사 간에는 이러한 이론이 거의 인정되지 않아요. 모자 회사 간의 경우는 굉장히 그 절차적 영역에서 절차적 공정성을 굉장히 많이 따집니다. 네. 이사회 독립성도 엄청 따지고. 알겠습니다. 모자 회사에서는 웬만하면 모가 유리할 엄청나게 거라고. 불리해야 그렇죠. 오케이. 그렇죠. 그런 거. 바로 그거예요. 아, 그거네. 모자 회사 간에는 이 거래는 일단 모 회사에 무조건 유리할 것이다 하고 추정합니다. 추정을 하고 들여다보는군요. 하고 그걸. 들여다봅니다. 아하. 따라서 그것을 알고 자회사 이사회는 이것을 뒤집을 수 있을 정도의 근거 자료를 반드시 남겨요. 그리고 2011년도 개정상법이 그 근거를 남기라고 한 거예요. 예. 근데 아무것도 안 남겼어요. 그리고 아하. 남기려고 자료를 남겼을까를 생각해봐도 남기기 어려운 구조다. 알겠습니다. 이 구조는 이렇게 보시죠. 변호사님 연결되신 김에 사소한 질문일 것 같기는 합니다만 하나만 더 여쭤보면 네네. 그 설명을 위한 근거, 즉 시너지 효과라고 하는 게 주장하는 바에 따라서는 숫자로는 나타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동원 그 그룹의 경우에 동원 엔터프라이즈와 동원 산업이라는 약간 지주회사의 업무가 중복되는 면이 있어서 예. 합쳐서 효율적인 경영을 하겠다. 효율적인 경영의 결과라고 하는 건 그 결과가 무궁무진하게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거는 보통 시너지 효과라고 할 때는 영업상 시너지 효과를 말합니다. 판매와 생산과 판매에 있어서 또는 서비스업이면 그 서비스의 제공, 보통 소비자와 회사와의 관계에서 일정한 시너지 효과, 부의 증대 효과가 있어야 된다. 이것이 핵심이고요. 근데 두 회사는 영업이 별로 없는 두 회사니까. 그렇죠. 회사의 업이 별로 없는 두 이제 그 관리와 뭐 경영과 전략과 이제 이런 것들이 주 업인 두 회사를 합칠 경우에 생기는 시너지라는 건 주장하는 쪽에서 그게 시너지가 있을 거라고 주장하면 그거를 반론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지주회사, 둘 다 지주회사의 경우는 그래서 결국은 자산 가치가 중요합니다. 자산 가치가. 왜냐하면 영업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영업이라는 것이 지배한다는 것이 영업이잖아요. 네. 그래서 배당이 영업이거든요. 배당이 영업이거든요. 배당 자체가. 둘 다. 동원 엔터도 배당을 받는 것이 배당과 뭐 브랜드 피라든지 이런 것을 받는 자회사를 지배해서 그 자회사로부터 들어오는 현금이 영업이고요. 동원 산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그 영업 가치와 자산 가치가 거의 같아져요.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시너지 효과라는 것이 영업상으로 특별히 나오는 것이 없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시너지 효과라는 것이 특별히 나올 것이 없다. 네. 알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저희가 되게 긴급하게 요청을 하고 좀 연결을 부탁드렸는데 너무 흔쾌히 인터뷰 동의. 계신 곳은 싱가포르죠? 제가 홍콩이라고 잘못 소개해드린 것 같아요. 네, 싱가포르입니다. 네. 네, 뒤쪽에 있는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강하게 잘 계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진, 박세희, 김동환 이 세 명의 투자 경력은 도합 100년입니다. 갈피를 못 잡으시는 투자자들을 위해서 어려운 시장에서 살아남아 본 경험이 있는 전문가 3명의 이야기를 꼭꼭 눌러 담았습니다. 이 3명은 어떻게 시대 변화에 적응했고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각자의 경험담과 대응 원칙 그리고 방법론을 담았습니다. 변화와 생존에서 3명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